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경이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하려던 게 맞다며 직접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군 조사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과 군이 동생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피살 공무원의 실종 당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조류 흐름도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해경과 야당의 입장을 MBN이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명으로 7주 만에 5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결과라면서도 언제든 다시 늘 수 있다며 다음 달 초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귀성 교통편은 창가 자리 위주로 판매하라는 정부 권고가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MBN이 직접 가봤습니다. 강제로 창가표만 판 기차는 시민들이 창가에만 앉아갔지만 그렇지 않았던 버스는 만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실제 위반에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 수수료를 모든 앱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앱 업체들이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늘어난 건데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드디어 사실상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이미 본격적인 귀성 행렬은 시작됐습니다. 서울요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윤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퇴근길이 시작되면서 이곳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차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귀성객이 다소 줄어든 탓에 지금 요금소 앞은 한산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차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하늘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내려다봤는데요. 오후 4시쯤부터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몰리며 막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으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휴게소입니다. 하행선은 차량이 가다섰다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포 방향 아직까지 비교적 한산하고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이 밀리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했지만 지금은 양방향 소통 모두 원활한 상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입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화면 왼쪽으로 향하는 강릉 쪽 차량 역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속도를 못 내고 서행 중이다가 지금은 양방향 모두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진 편입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6시간 20분, 목포 6시간 10분, 대전 3시간 30분,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귀성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휴게소 운영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됐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휴게소를 살펴보니 이용객들이 따로 음식을 포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휴게소를 피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 전광 표지를 통해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추석 기간 김포공항에는 여행을 떠나려는 인파가 몰리며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제주 구간의 항공편 일부는 아예 예약이 가득 차 만석이 되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과 제주도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김문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김포공항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하루 전날인 오늘 김포공항 국내선은 지금 이용객들로 종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와 함께 온 여행객뿐 아니라 동성 또래 일행 등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 김포공항 같은 경우엔 지금 추석 연휴 국내 공항 전체 이용객 수가 7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추석 연휴의 76% 선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에 김포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편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오히려 400여 대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도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취재진과 인터뷰한 한 가족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친지끼리 안 모이니 여행을 가려고 한다며 제주도로 향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에만 2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제주도는 방역 비상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김포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가득 차서 만석인 상태인데요.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제주행과 주말인 일요일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편이 선별적으로 만석입니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 평균 예약률이 60%에서 70% 선인데 김포 제주 구간의 예약률은 이를 더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는 적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인 만큼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26일부터 특별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37.5도 이상일 때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게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찾아 쇠고기와 민어 등 제수용품을 샀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지갑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인왕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등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까지 올라 걱정이 크다며 국민들이 지갑은 닫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하고 사과 가격 이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상들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요.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올해는 지금 그것이 애로웠어요. 취임 전에도 인왕시장을 자주 찾았던 문 대통령 내외는 귤과 사과, 민어, 쇠고기 등 제수용품 29만 9천 원어치를 샀습니다.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시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한 만큼 연휴를 관저에서만 보낼 예정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추석 민심을 살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추석 인사를 남겼습니다. 상인들의 마음에 고통은 모두 아시겠습니까? 아픔을 알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가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일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갖다 하시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터미널 방문 등 매년 하던 명절 인사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인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해경이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은 월북하려던 게 맞다며 직접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군 조사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월북을 하겠다며 이름, 나이, 고향 등등을 모두 알려줬다는 건데 이건 북한 측 설명과는 다르죠. 신분은 확인하려 했으나 얼버무리며 답하지 않았다고 했었으니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의 실종은 월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A씨가 직접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밝힌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해양경찰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A씨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름, 나이, 고향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조류 분석 결과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고 33km나 떨어진 북측에서 발견됐다는 건 A씨가 의도적으로 헤엄을 쳐갔다는 얘기입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발견된 점 역시 판단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A씨가 도박 등으로 3억 3천여만 원의 빚을 졌다며 A씨가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실종을 월북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더 구체적인 월북 경위를 두고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MBN이 실종 당일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당시 조류 흐름도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조류를 거슬러 갔으니 월북이 맞다고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일반인이 무슨 수로 30km 이상을 그것도 바다에서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 갈 수 있겠느냐며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 해경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공무원 A씨 실종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 흐름도입니다. 실종 당일인 지난 21일 새벽부터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22일 밤까지 조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흘렀습니다. 실종된 이후 소연평도 아래 인근 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 지점인 북서쪽 북측 해역으로는 물리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경도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야당은 당시 조류로는 스스로 월북을 할 수 없고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며 다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무동력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헤엄을 쳐서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정적인 우리 현지에서 모의 실험 같은 걸 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실종 공무원 피격 당시 우리 군이 북한군의 내부 교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그럼 사살 당시 상황을 모두 듣고 있었다는 거냐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긴 그게 맞다면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할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되니까요. 전정희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군이 공무원 A씨가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반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신 감청을 종합해보면 북한군은 처음에는 A씨의 구조 여부를 상의하는 등 구조 의도가 뚜렷해 보였지만 오후 9시가 넘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북한 해군 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9시 40분쯤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회를 통해 나왔지만 국방부는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시신 훼손 여부를 놓고는 몸에다 연유를 발라 태우라는 북한군 통신을 우리 군이 입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소각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같은 주장은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주장하자 형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이 생존 골든타임을 놓쳤고 심지어 구조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되레 동생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월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이 8년간 공무원으로 헌신한 애국자며 채무가 있다고 해서 월북으로 확정지을 순 없다며 해경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그 발표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 또 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드시고 있습니다. 북한이 A씨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서도 사경을 헤매다 체포됐다면 변명이나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A씨가 표류한 30시간과 북한에 체포돼 있던 6시간의 골든타임에 구조할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골든타임 그 6시간 중에 딱 절반 지점에 해군의 모 간부가
사고 선박의 라이프 자켓에 관련된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군은 이미 동생 살릴 생각 없었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정보를 감추는 데 급급해 NLL 이남에서의 동생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사살된 그 다음 날 통일부가 의료 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자가 장관이 아닌 과장이었고 그 과장이 피격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참 이해가 힘들죠.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에 의해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된 다음 날 통일부가 대북 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관계장관회의가 새벽에 열렸던 지난 23일 오후 마스크 등에 대한 대북 지원을 승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물품 반출은 담당 과장이 위임해 처리하고 있으며 승인 당시 피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대북 지원 승인 사실을 보고받고 분해 점검회의를 소집해 승인 물품의 반출 시점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우리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전혀 진전된 상황이 아닌데 우리 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된다는 것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2달간 방북 승인과 반출입 승인이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피격 사실이 알려진 뒤 관련 단체들의 물자 반출 중단을 통보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해명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해하려고만 한다. 대통령의 당일 분초 단위까지 행적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북한이 사과를 한 거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서해 실종 공무원 A씨 피격 사건을 놓고 연일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냈다며 야당의 대통령 무능 프레임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박광자 씨 사망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실종 공무원을 최초로 포착한 뒤에도 우리 군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 함정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 주장이 아니라며 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아쉬운 것이 있는 거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다들 감격한 듯이 북한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저는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의 통지문은 실은 대한민국 기만 문서라며 청와대 앞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공무원 피격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선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사실상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 북한이 참여하면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피격된 남측 공무원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과 관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만이 아니라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본부장이 종전선언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비건 부장관의 발언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한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전개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비건 부장관과 나눈 얘기 중에 이번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한 이 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외엔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혜택 의혹은 결국 무혐의 처분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속한 서울 동부지검이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사팀이 그냥 무혐의로 발표를 했다 이거죠. 또 이상한 점은 동부지검은 수사 주체의 이름을 뺀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보통은 수사 책임자의 이름을 넣죠.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지난 25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사건을 지휘한 대검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팀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대검 측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반면 수사팀은 충분히 조사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검과 수사팀 간의 견해차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보고됐지만 조율 끝에 수사팀의 뜻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사전 예고 없이 무혐의 처분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수사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때 낸 보도자료와 대조됩니다. 물론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자대 배치 의혹은 아직 수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휴가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만큼 이 역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야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대위가 새 증거를 내놨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무시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거다 이거죠. 또한 군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죠. 하지만 여당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추 장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수사가 불기소로 결론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특검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 그렇게 보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특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장교 연락처를 보냈고 아들 휴가와 관련한 카톡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다,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했던 추 장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당은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 결론이 난 만큼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흔들기로 남긴 것은 고성과 가짜 뉴스뿐입니다. 야당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 같은 사적인 문제를 부탁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는 유보적인 모습입니다.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건 맞을 텐데 사실관계가 조금 맥락이 좀 확인이 돼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 달 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1일 이후 49일 만에 처음으로 50명 미만을 기록하자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또 복병이죠. 이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켰느냐가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지난달 11일 이후 49일 만에 다시 5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최근 1 미만인 0.82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1 이상이면 확산세, 1 미만이면 억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를 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면서도 추석 연휴가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또 이어지는 10월 초의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특히 공항이나 여행지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항의 이용객이 지난해의 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스럽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후유증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965명 가운데 91.1%인 879명이 후유증이 있다고 답했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후각과 미각 손실, 정신적 타격을 호소했습니다. 펫CT 등 정밀 분석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3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모니터링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66명이 입원해 있는 작지 않은 병원인데 현재 확진자는 2명. 그런데 발열 증세를 보이는 입원 환자들이 꽤 됩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어제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치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 내에는 200병상 규모의 입원 시설이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어젯밤에 역학조사에서 열이 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 166명과 병원 종사자 20명 등 총 18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귀성길 기차와 버스는 창가 자리 위주로 예매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예 창가 쪽 표만 판 기차와 창가 표를 우선 판매한 버스는 상황이 아주 달랐습니다. 이혁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시민들은 손에 소독제를 바른 뒤 마스크를 끼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야 되긴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뵈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친척들도. 코레일이 창가 자리만 예매를 받아 통로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은 창가 자리에 한해 47만 석이 예매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승무원은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도록 당부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차 내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 주시고. 방역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버스터미널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창가 자리가 우선적으로 팔려 나갔지만 이후 통로 자리 표도 팔려 만차가 된 버스도 있습니다. 자리가 되게 빨리 예약이 되니까 원래 아버지랑 같이 앉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앞뒤로 남는 거 예약해서 이렇게. 방역 당국은 기차에선 객실 사이 공간에서 통화하고 버스에선 통화 대신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충북 도립 청주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 빼돌린 독감 백신을 병원 밖에서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세운 청주의료원입니다. 지난 18일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려면 병원을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리로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백신을 외부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청주의료원 측은 외부로 반출된 독감 백신의 유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료원에서 사용된 독감 백신은 440여 개입니다. 해당 보건소는 이 가운데 200여 개가 직원 가족들이 접종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납대장과 결제 내역을 분석해보니 직원 가족에게만 부여되는 50%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440여 명 정도가 다 의심이 되는 거죠. 저희들 조사하기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수사도 의뢰했던 거고. 응급환자나 가정 간호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의료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문제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이번뿐 아니라 전에도 접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에도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백신 보관 온도를 조사해 봤더니 10곳 중 7곳꼴로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상온 보관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진행된 보건소와 민간병원의 수두 백신 보관 관련 보고서입니다. 백신은 제조사에서 출고된 뒤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돼야 하지만 평균 보관 온도가 9도를 웃도는 의료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보건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최저 권장 온도인 2도에 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 37곳, 민간병원 49곳을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민간병원의 경우 11곳만이 적정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배송 과정에서의 상온 노출뿐 아니라 의료기관 보관 과정에서도 백신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율 점검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격 온도 모니터링 장치 이런 것들 해서 외부에서도 그런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면 좀 더. 제조부터 접종 직전까지 콜드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더 철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정의당은 차량 집회가 왜 방역에 문제가 되느냐, 차량 집회는 허용해 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영향을 미쳐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갖추지 못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회 금지 적법성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공공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찰 측 주장과 과학적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비대위 측 주장이 맞섰지만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반영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8.15 비대위 측은 반발하며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집회를 포함한 모든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옆에 비번 중이던 경찰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딱 걸린 거죠.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차량 뒤에 숨어 누군가를 주시합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도 하면서 분주히 상황을 살핍니다.
잠시 후 학생들을 향해 다가가는 한 남성에게 달려가 손에 있는 흉기를 빼앗습니다. 비번 중이던 한 경찰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던 50대 남성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무리께서 아마 인지를 못하신 상태여서 좀 위험해 보여서 그래서 최대한 그분에게 시선이 끌리지 않게 한 뒤에 제가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흉기를 들고 이곳 인근을 서성이던 가해 남성은 지나가는 사람에게마다 위협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차량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번이던 경찰에 의해 제압된 이 남성은 결국 출동한 경찰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순찰차가 한 3대 정도 와서 자기는 폭행한 적 없다고 막 이제 얼버무리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못 찾았대요.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내와의 다툼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경찰관들 분께서도 그걸 목격을 하셨으면 아마 저랑 같이 행동을 하셨을 거고.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고 사고 시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죠.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통행량이 많은 3차선 도로에서 대형 덤프트럭과 오토바이가 딱 붙은 채 주행합니다. 잠시 뒤 덤프트럭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형 덤프트럭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연관된 사고만 매년 3만 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대형 차량 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배나 높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과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운전자들의 어떤 안전 감각에 대한 것들이 다른 차종보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엄마와 어린 딸이 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갑자기 25층 꼭대기층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죠.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소방구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인 25층과 옥상 사이에 멈춘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연 소방구조대가 주민 2명을 구조합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어. 40대 여성과 7살 딸이 아파트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건 어제 오후 7시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주민이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꼭대기층인 25층과 옥상 사이에 멈췄고 모녀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승강장하고 기계실 그 사이 폐쇄된 공간에 올라가서 갇혀버린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중간중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죠. 지난해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18층까지 급상승해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엘리베이터의 도르래가 깨진 채 발견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완력의 부품으로 자동차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하고 브레이크가 크게 잡아줘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작동을 안 한 게는.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는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며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상복 차림에 유골함, 또 사망 진단서까지 들고 다니니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지나는 승용차가 가장자리를 걷는 남성과 부딪힌 듯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바닥에 가방을 떨어뜨린 남성은 깨진 무언가를 주섬주섬 주워 담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다가가자 사망 진단서가 담긴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상주 복장을 한 남성은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며 운전자에게 15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당하신 분 같았다니까요. 약간 울먹거렸어요. 유골함이라니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한 달 뒤 상복 차림으로 다시 나타난 남성은 똑같은 식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의 사고로 돈을 뜯어내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유골함은 깨진 사기 그릇이었고 사망 진단서도 가짜였습니다. 팔이 다칠까 봐 오단에는 플라스틱 보호장치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이 남성은 CCTV가 없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이런 주택가 골목길에서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1명입니다. 피해자들은 부모의 유골함을 깨었다는 어떤 그런 미안함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서. 경찰은 60대 남성을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내 가방이 없어졌다. 황당하겠죠. 화장실 옆 칸에 몰래 들어가 다른 사람이 위쪽 옷걸이에 걸어둔 가방을 슬쩍 훔치는 겁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옵니다. 곧이어 주변에 앉아 화장실 쪽을 계속 쳐다봅니다. 잠시 후 다른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금시계 등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 가는 남성을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남성의 옆칸에 들어간 뒤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가방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철도경찰은 CCTV를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지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갈 때는 종이 가방이 이렇게 가벼워서 흔들면서 들어갔거든요. 손가방을 거기다가 이제 숨겨서 나왔는데 이게 묵직한 거를 차이점을 발견해가지고. 피의자는 다른 곳에서 또 절도를 저지르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철도경찰은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선 누구나 절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안전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큰데 이번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의 한 개인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잘못되면 하반신 마비도 올 수도 있고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다만 아이가 맞은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그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한 병원은 문진 등을 거쳐 접종이 이루어졌다며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 건지도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보건당국은 아이가 독감 백신을 맞고 증상이 나타난 만큼 병원을 상대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도 안 지키는 전환율을 내리는들 제대로 지키겠냐 이거죠. 심지어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전환율 자체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내려갔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매달 33만 원대였던 월세는 2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4%의 기준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4%를 넘는 5.9%, 서울 5%, 부산 6.5%였고 경북 8.6%, 충북 8.3% 등 8%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는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는 무효라며 이미 낸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위반 시 집주인에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4인 간의 계약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임대차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전환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광복절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산업 활동도 다시 위축됐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3개월 만에 0.9% 하락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과 예술, 스포츠, 여가 부문 생산이 각각 8% 안팎으로 감소하며 전체 서비스업 생산이 5개월 만에 줄었고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달 재난지원금 소진 등으로 6%나 줄어들었던 소비는 지난달 3% 반등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으뜸 효율 환급 사업으로 건조기 등 가전제품이 많이 팔렸고 외출이 줄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9월에도 코로나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됐던 만큼 산업활동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의 수수료를 모든 앱에 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통행세 개념인 건데 그럼 앱 업체들이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늘겠죠.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서비스 앱인 넷플릭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넷플릭스가 앱 장터를 제공한 구글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진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내년부터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겁니다. That everyone uses the same billing system allows for users to feel safe and trusted and also drives growth for developers. 구글은 이렇게 늘어난 수수료 2조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한국 콘텐츠 발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수료 부담이 커진 앱 개발이나 콘텐츠 제공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30%가 강제될 경우에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넘어서 지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만. 결국 늘어난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 이미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애플에선 콘텐츠 가격이 구글보다 더 비쌉니다. 애플은 어플이 다 비싸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싼 게 많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다 오른다고 하니까 더 걱정됩니다. 정부도 바뀐 수수료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국내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미 큰 피해를 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풍엔 재간이 없거든요. 산불은 미국 최대 와인 산지인 나파밸리를 덮쳐 유명 와이너리까지 다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캘리포니아 하늘은 다시 회색빛으로 변했고 구름대 같은 연기가 산을 집어삼킬 듯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미 캘리포니아 세인트헬레나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와인용 포도 재배지로 유명한 나파로 번져 양조장과 포도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860년대부터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베린저와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나파밸리의 대표 양조장인 샤토 보스웰의 석조 건물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A substantial number of structures have been damaged, wineries and other structures in and around the area. Familiar evacuation orders. 27일 새벽 3시 50분쯤 20에이커, 약 8만 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덤불에서 시작된 화재는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파 카운티 내 약 1,000만 제곱미터를 집어삼켰습니다.
I was up all night fighting, trying to save my house. Flames got everybody, pretty much. It was encircling us, and then. 소방당국은 지연제를 뿌리고 진화에 힘쓰지만 강풍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재 나파밸리를 포함한 나파카운티 북부 지역은 모두 의무 대피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 1,900여 명에겐 대피령이, 인근 지역 주민 5천여 명에게도 예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미국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놓고 터진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장남까지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납세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대형 악재가 겹친 거죠. 신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논란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 2016년과 17년에 각각 낸 소득세가 고작 $750, 우리 돈 88만 원에 그쳤고, 심지어 당선 이전 15년 가운데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년간 $9,800만 세금을 냈는데 무려 $7,300만 되돌려받은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Actually, I paid tax, and you'll see that as soon as my tax returns. It's under audit. They've been under audit for a long time. The IRS does not treat me well.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방송에 출연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Put out a selective, picture of all of these things the day before a debate to try to give someone like Joe Biden, an attack line. They come up with one or two catchy sound bites, and that's the game.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승기를 잡은 듯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펠로시 하원 의장도 대통령의 부채는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This president appears to have over $400 million in debt, 420, whatever it is, million dollars in debt. To whom? Different countries? What is the leverage they have? So for me, this is a national security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납세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이어 트럼프 탈세 논란이 TV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일요일은 의무 휴업일입니다. 마트 입장에서는 아쉽고 명절 당일은 문을 열게 돼 직원들은 불만이 많죠.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보겠다면서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당사자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정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인 지난 27일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로 문이 닫혔습니다. 반면 명절 당일은 정상 영업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직전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는 마트 측이나 명절 당일 근무해야 하는 직원 모두 불만인 상황.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명절 기간에는 의무 휴업일을 직전 일요일에서 명절 당일로 바꿔주자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습니다. 명절 당일에 쉬니 좋을 것 같지만 직원들은 이미 당일은 최소 인력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을 더 시키는 법이라며 불만입니다. 근데 일요일 날 영업하잖아요? 그러면 풀근무예요. 그러면 명절날 그냥 그대로 쉬게 해주면 이게 노동자를 위한 게 되는데 일요일 의무 휴업이랑 바꾼다 이러면 이건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의원실 측은 마트 노동자와 기업, 소비자 편의까지 고려한 합리적 법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른 조건 없이 명절 당일을 추가로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무 휴업일과 명절 당일 둘 다 쉴 수 있어 직원들은 반기지만 이번에는 마트 측에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점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야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각자의 법안 논의에 속력을 내 다음 설 명절 전까지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정당한 휴일을 보장받으면서 마트의 매출 타격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올 시즌은 코로나19로 인해 프로야구 올스타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NC 다이노스의 양의지가 MVP와 홈런왕,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2년부터 매 시즌 팬들과 함께한 프로야구 올스타전. 이번 시즌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올스타 레이스로 대체됐습니다. 올스타로 선정된 드림팀과 나눔팀 소속의 선수들은 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소속팀 경기 활약도를 토대로 올스타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나눔 올스타가 13대5로 승리를 가져간 가운데 MVP에 해당하는 미스터 올스타는 NC 다이노스 양의지의 몫이었습니다. 양의지는 해당 기간 타율 3할 7푼, 6홈런 26타점을 올렸습니다. 양의지는 올스타 홈런 레이스에서도 6홈런 11타점으로 1위에 올라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팬들 앞에서 야구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빨리 야구장에서 찾아뵙고 빨리 야구를 하고 싶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포수 최고액인 125억 원을 받고 NC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양의지는 몸값에 맞는 활약으로 팀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9경기가 남은 현재 NC는 2위 키움에 5게임 차 앞서 있어 창단 첫 정규 시즌 1위 가능성이 큽니다. 양의지의 활약이 가을 야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설악산에는 첫 단풍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선 연휴 첫날인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겠지만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를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이른 아침에는 내륙을 따라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에는 영동 중북부를 따라서만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전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부터 중부지방은 구름이 달을 가리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금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를 따라 비가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제주 지역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연휴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는 한낮에 25도로 다소 덥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영동 중북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릉은 한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기온이 떨어져서 꽤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이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많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고양이, 고슴도치, 코알라 등 귀여운 동물 사진을 30분간 보여주었더니 혈압과 심박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감도 덜 느꼈고요. 추석 연휴입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우울하긴 하지만 귀여운 동물 사진도 보면서 기분 좋은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